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기능을 갖춘 첨단 전자제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신제품의 홍수 속에서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소유보다는 가치에 중심을 두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유 경제 또한 확산되는 추세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 그 안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새로운 소비 혁명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다.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기는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사용 주기가 매우 짧은 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를 조사한 결과 3년 6개월 미만이 35.8%, 3년 미만이 17.9%, 2년 6개월 미만이 33.6%, 2년 미만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7.5% 정도였다.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 정도로 이용자의 80% 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판매 업체. 핸드폰 구매 좀 하려고. 네, 핸드폰은 어떤 기종으로 찾으세요?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금액대나든지 이제 사용하실 고객분들에서 네.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요,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걸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능의 문제는 따로 없는 거죠? 네. 저희도 그 기능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소비자분들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는 모두 중고기기다. 제가 지금 약정이 아직 남아 있는데 새 폰을 사용하다 보면 어쨌든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하는데, 중고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심만 빼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위약금을 안 내도 되니까 그 장점이 있어서 제가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의무 약정 기간인 2년만 지나도 기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새 제품의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던 제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들도 많은 편이다. 지금 내부는 멀쩡한 제품이지만 LCD 요 위에 있는 유리 부분에 이상이 있는 제품이라 지금 이 부분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 주기가 짧다 보니 깨끗한 제품들도 다수인데다 스크래치나 액정 정도의 파손은 수리 과정을 거쳐 재판매된다.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다. 합리적인 구매를 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중고 거래 사이트의 방문자 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 약 5천 명에서 2017년에 약 50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옛날에도 버리기는 아깝고 그다음에 잘 쓰지 않고 그런 물건 많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누구한테 이거를 줘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더 쉬워졌다, 적절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성비가 소비의 핵심이 된 배경에는 소비자의 정보력 향상도 한몫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중고 제품의 거래 방식이 최근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 중고거래 플랫폼은 인기 급상승 중이다. 거의 작년 대비 10배 이상 이제 방문자 수가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용자들이 이제 확실히 입소문 타고 많이들 가입을 해주시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용 기간이 짧아지면서 거래되는 중고 제품의 상태가 양호해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좀 환경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이제 증가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약간 구호처럼 외치듯이 보존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인식이었지만 현재는 좀 내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실천을 정말 하고 이제 일상생활에 좀 녹아든 이제 그런 인식들이 추세가 돼서 이제 소비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이제 그래서 개인들이 중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중고장터로 동네 사람들끼리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파니 가격이나 물건에 대한 신뢰가 높고 거래 예의까지 갖추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해가지고 일주일 거를 계산하도록 하는 거죠. 또 택배 포장이나 박스 이용을 절감하는 직거래의 장점으로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 보호 부분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인 간의 중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인 안시환 씨도 중고거래 사이트의 단골 이용자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작업이 능숙하다. 일단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 짐이 많은 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뭐 계속 시세도 떨어지고 하니까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일단 한꺼번에 다 옮겨. 전자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에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중고 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다는 안시환 씨. 예를 들어 다람쥐 같은 경우에는 겨울 내내 이제 도토리 같은 걸 이제 먹고자 막 쌓아놓고 그걸 깜빡 잊어버린대요. 그럼 그 도토리가 또 싹이 나서 숲을 유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금액 대비의 만족감을 찾는 과정 중에서 본의 아니게 환경을 지키게 된 게 뭐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작은 실천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은 덤이다. 이런 물건들을 평소에 비치를 하고 계세요? 아, 이것도 슈퍼마켓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물건을 판매하려고 미리 재놓기에는 부피가 좀 크기 때문에. 막상 팔 때 아깝다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저는 좀 반대인 게 필요 없는 것들이 집에 있으면 좀 뭔가 집이 좋아 보여서 네, 그것도 이걸로 생긴 금액을 가지고 다른 필요한 걸 산다거나 할 수 있어서 전 되게 좋아요. 내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중고 거래.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로 발생하는 문제는 멀쩡하게 작동하는 제품임에도 유행이 지났거나 구형이라서 방치된다는 점이다. 언젠간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필요한 과잉 생산이 일어나게 된다. 자원의 순환 측면에서 중고 거래는 분명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해야 또 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를 해야 생산이 되니까 소비를 안 하고 막 중고 물건 서로 사고 팔고 절약을 하고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는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경제 활성화와 그다음에 이제 환경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저는 환경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각종 전자제품들의 상품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 때문에 생겨나는 전자 폐기물들이 큰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이 일반 쓰레기에 비해 더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엘렉트릭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은 확연하게 차가 나는 게 뭐냐면 분명히 형태가 분명히 갖춰져 있고 형태가 이제 완전한 제품의 형태로 갖춰져 있는 거죠. 일반 쓰레기는 뭐 그저 잡다하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품의 하나의 형태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배출 기준이라든가 어떤 적정 요건만 되면 이걸 이렇게 분리배출이 가능하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수거를 통해 재활용 쓰레기가 비교적 잘 걸러지고 있지만 전자 폐기물의 경우 그렇지가 못하다.
전자 폐기물은 교체 수요에 따라 폐기되는 첨단 전자기기를 말하는데 대량 생산되어 온 소비재 중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폐기물, 그러니까 전자 폐기물에서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는 것들이 이게 PCB 기판이에요. 기판인데 이 PCB 기판 내는 굉장히 다양한 소자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금, 은이 지금 현재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판만 모아서 이걸 갖다가 다시 열로 요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분해를 시키고 이 안에서 금과 은을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뭐 이런 선들을 보시게 되면 이 선은 전부 다 이게 구리 소재입니다. 구리 소재. 이 선들은 전부 다 구리 소재로 다 돼 있는 거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금속 자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 금과 은, 구리 같은 값비싼 금속이 들어있어 그냥 폐기 처분하기엔 아까운 자원이다. 한 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자 폐기물은 약 5천만 톤. 회수 가능한 자원의 가치는 55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도 문제입니다. 또 이런 전자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섞어버리거나 함부로 폐기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전자 쓰레기에 있는 중금속과 유해물질은 플라스틱처럼 오랜 기간 썩지도 않으면서 땅, 공기, 물을 오염시킨다. 금속 성분이 대부분 고가 금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회수해서 쓰게 되면 하나의 자원인데 이게 결국은 오랫동안 그냥 뭐 타버린다든가 타면 또 산화가 돼서 결국은 이게 소각재로 가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소각재가 어디가 묻히게 되면 또 그게 또 용출이 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묻혀버리면 매립돼서 또 이게 부식화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 있는 금속들이 이제는 중금속화가 되는 거죠. 전자제품 없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폐전자제품에 대한 현명한 처리 방법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국제사회는 전자 폐기물이 자동차 배연보다 심각한 환경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번 생산한 전자제품을 생산 단계부터 폐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자원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아주 시급한 게 뭐냐면 이 가전제품을 정말 목록화 좀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들을 적정한 장소에 분리배출하게 만들고 그게 또 적정한 자가 수지 분반해서 재활용하는 체계를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사무용기기 제조업체 개발 생산본부. 전국에서 수거된 중고 복합기들이 공장 안으로 다시 입고되는 중이다. 이곳은 지난 2011년부터 생산된 모든 제품을 사용 후 전량 회수하고 있다고 한다. 사무실에 임대하거나 판매한 복합기를 수거해 분해한 뒤 부품 대부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다. 여기는 고객들로부터 사용이 종료된 상품 제품들에 대해서 회수된 후에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재제조, 재자원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제품들에 대해서 입고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입고 검사를 하고 난 뒤 중고품의 상태에 따라 분류해 신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제조를 하는데 대부분 비교적 깨끗하게 사용해 재활용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다. 재제조는 기본적으로 일부 구성품의 교환만으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리사이클링되는 과정. 이렇게 재탄생한 제품들은 신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싸게 구입해서 좋고
기업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해서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들 중에서는 분리가 어려워 폐기되는 제품들도 상당수다. 이곳은 설계 단계부터 분리가 용이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분리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다고 한다. 단순 부품 교환이나 수리로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철,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33개 카테고리로 분류해 부품, 원재료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바로 재자원화 과정이다. 각 원료, 재료별로 저희가 전부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 분해된 원재료는 원료로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해한 부품은 자동 클린 장비를 거쳐 새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탄생하거나 연료로 활용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플라스틱 제품 대비 16%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전부 다 분해를 합니다. 분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기 안에는 일부러 이제 천류도 있기 때문에 천류를 자동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천류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그 외의 재료들에 대해서는 연료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분사를 시켜가지고 입자를 만들어가지고 입자된 상태에서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복합기 내부의 카트리지 커버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에는 옥수수 추출물이나 나무를 소재로 한 유기성 자원이 포함돼 자연 분해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친환경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 내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그 중에 BP라는 그 마크가 있는데요. 이게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그 원재료로 만든 부품들이 되겠습니다. 그 플라스틱의 원재료는 전에는 석유에서 채출된 그런 그 원재료를 가지고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바이오매스, 즉 옥수수에서 추출된 그런 성분을 가지고 플라스틱 재료로 활용을 해서 상품화까지 성공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는 게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높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제품을 재자원화하는 이유가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버리지 않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 지구온난화 억제에 동참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환경 부하 측면에서 계속 새로운 물건만 쓰게 되면은 그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한 자원을 계속 채취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만드는데 전기를 사용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CO2가 계속 발생하고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사회와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이 어느 쪽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자사가 판매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해서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도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시대. 사용이 끝난 제품도 폐기물이 아닌 귀중한 자원이란 생각을 바탕으로 자원 순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원화에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체를 해야 되고 파쇄를 해야 되고 또 수지 운반해야 되고 하지만 아마 그 자원화에 들어가는 그것도 한 20만 원 될 겁니다. 결국은 20만 원 되지만 우리가 자원화 시키면서 뭐가 나오죠? 이게 자원이 다시 만들어지잖아요. 그걸 빼면 처리하는 것보다 더 싸진다는 얘기예요. 경제 논리로.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처리하는데 20만 원 들지만 자원화하는 데는 한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이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화를 돌려주는 게 우리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유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는 세대의 등장이다.
주민정 씨는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자동차를 빌려서 이용한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 차를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생각 때문이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이제 큰 금액들이 일단은 제일 안 든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게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차를 개인이 소유하는 대신 한 대의 차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카쉐어링이나 카풀링 같은 공유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유보다는 가치 중심의 소비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데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환경지향적인 착한 소비 습관도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가 사실 가치 소비에 대해 조금 더 중점을 두게 되는데, 최근에 사실 이제 이런 미세먼지라던가 이런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과거에는 그냥 남의 얘기였다면 최근에는 사실 이제 나의 얘기, 직접적인 나의 생활과 연결되다 보니까 이 카쉐어링 서비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공유 차량 한 대는 일반 차량의 12대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사회 경제적 비용이 줄어들고 환경 오염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최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국내 공유차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약 90억 원에서 2016년 약 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약 2,250억 원 정도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2020년까지 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유보다는 이제 사용을 중시하는 개념이고요. 이 소유하는 경우에 그 소유한 물건을 1년에 한 번 쓸 때도 있어요.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훨씬 더 영리해졌다. 바람직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걸 갖는 게 아니라 그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면 잘 나눠 쓰면서 그 재화의 최대한의 효용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더 현명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엔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김예슬 씨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빌려 입기 위해 검색 중이다. 자주 입지 않은 옷을 쌓아놓기보다는 먼저 경험해보고 꼭 필요한 물건인지 결정하는 체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은 제가 평소에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의 브랜드 옷을 합리적인 금액에 빌려서 이용해 볼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사놓고 1년만 지나도 안 입는 옷들이 많은데 그러한 걱정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녀가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옷뿐만이 아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캐리어도 제가 렌탈한 아이템이에요. 캐리어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쓸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기보다는 빌리고 싶은 만큼만 렌탈하는 게 합리적이더라고요. 경험에 가치를 둔 합리적인 소비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소유에서 대여로 소비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과거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국한됐던 렌탈 시장이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되고 있다. 최근엔 육아용품, 레저 스포츠용품, 의류 등 일반 소비재까지 렌탈 시장에 등장했다. 공유 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유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유의 가치보단 사용의 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다. 그리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 And I think in Denmark, every 1 out of 3 cars are either rented or leased. So
cars, I think, is becoming the first big wave of shared economy, where people rent or lease the car. 충동 구매를 통한 물질적인 소유보다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일컫는 이른바 가심비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소비 수준은 되게 높아졌고 눈높이도 높아졌고, 근데 그거에 맞는 새로운 다양한 그런 상품, 그다음에 옵션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쓰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면서 조금 더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합리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렌털 시장은 2012년 약 20조 원 규모에서 꾸준히 성장해 2018년 약 3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오는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의 내용들이 막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의 개념이 하나의 산업 모델로 지금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유 자체가 뭐 경제 활성화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소비의 시대, 소유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미니멀 라이프 또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 외의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뭐 유목민의 세대 혹은 디지털 노마드의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내가 뭘 하느냐, 뭘 경험하느냐, 뭘 했느냐, 이런 거가 더 소중한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는 6년차 미니멀리스트 탁진현 씨. 그녀의 미니멀 라이프한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녀는 미니멀 라이프를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전체적으로 가구나 소품이 많지 않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실보다 그녀만의 공간을 들여다보면 한층 더 단순함이 느껴진다. 일단 여기 책장 안에는요, 제가 자주 쓰는 물건들만 넣어놨어요. 현재 입는 계절 옷들, 그리고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현재 보는 책, 그리고 여기 화장품, 그리고 짜잘한 소품 같은 건 저기 안에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끔 쓰는 물건들만 넣어놨어요.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 많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빼고 모두 줄이기 시작했다. 일단 여기는 뭐 보험증서나 약간의 서류, 네, 그리고 몇 권의 책, 짜잘한 소품들, 네, 카메라, 액세서리. 물건을 차츰 줄여나가니 신경 쓸 일도 없어져 삶에 여유가 생겼다는데, 그녀는 어떤 이유로 미니멀리스트가 됐을까? 제가 그때가 2012년도쯤이었는데요.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도 너무 힘들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관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건강도 조금 안 좋아졌을 때 제가 삶이 너무 복잡한데 해결을 하지 못해서 너무 참 괴롭다고 느꼈어요, 삶이. 그런데 어느 날 제 방을 봤는데 그 복잡한 물건만은 제 방이 꼭 제 복잡한 머릿속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건을 줄이기 시작을 했더니 정말 말도 못하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자유인가? 싶었던 그 순간이 저한테는 처음이었어요. 이직과 함께 일이 많아졌고 스트레스가 급속도로 늘었다. 건강까지 나빠져 힘들었던 때 순간 삶을 단순하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들었고 정리를 시작했다.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은 기부했다. 그 가방 안에도 사실은 되게 최소한만 들고 다니거든요. 예전에 제가 가방 안에 물건이 되게 많았는데 많이 덜어냈어요. 네, 텀블러 들고 다니거든요. 손수건, 휴지 대신 손수건 들고 다녀요. 집뿐만이 아니라 소지품도 간단하다. 이렇게 물건이 적어도 생활에 좀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네, 진짜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한 90%의 물건을 덜어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안에 쌓아둔 물건들은 필수품이 아니라 약간의 취향이나 아주 약간의 편리에 의해서 추가된 옵션 같은 물건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후 탁진현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온라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또 오프라인 모임이나 관련 강연 등을 통해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알리고 있다. 물건이 한번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거든요.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또다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그리고 또 폐기되는 과정에서 땅이랑 바다를 또 오염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에게 와서 우리의 건강을 다 해치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낼수록 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조언하는 탁진현 씨.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서 삶의 행복도 얻어진다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이다. 그야말로 본질이 무엇이냐. 사람의 생활이 본질이다. 거기에 저해가 되는 것은 빨리빨리 비우는 것이 더 바람직한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데 그 정리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생긴 필요한 사람들, 바로 정리수납 전문가다. 새로운 사회 트렌드가 직업도 창출한 셈이다. 네,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지금 정리수납하러 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리수납 컨설팅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찾아간 곳은 물건이 너무 많아 정리가 힘들다는 주부 이명주 씨 댁이다. 이쪽은 제 거고요. 여기는 신랑 거기 때문에. 물건이 필요해서 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간이 좁아져 답답해졌다. 물건이 넘쳐나면서 오히려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사는 데만 돈을 쓴 게 아니라 버리고 정리하는 데도 결국 돈을 쓰게 된 셈이다. 비용이 아깝긴 했지만 이 기회에 정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이명주 씨. 가장 큰 것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죠. 비용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도 며칠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살 감기에 아프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더 소홀해지고 그래서 얻는 부분보다 잃는 부분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라고 그냥 과감히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저희가 여기에 온갖 살림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주방에는 가장 많은 전문가가 배치됐다. 주방 서랍장 안에 구분 없이 놓여있던 그릇 등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 정리 이후엔 필요한 것만 사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데 싸다고 구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 마트를 가도 하나 더 준다 그러면 사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거는 계속 어차피 쓸 거니까라고 해서 물건을 더 사게 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말 비우고 좀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드네요. 옷장 속에 어지럽게 엉켜있던 옷가지들을 모두 밖으로 꺼낸 뒤 버릴 옷과 기부할 옷을 분류하고 자주 입는 옷과 자주 입지 않은 옷 등으로 구분한다. 계절이 지난 옷은 구김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간을 가장 적게 차지할 모양으로 접어 수납장에 차곡차곡 보관한다.
옷장은 평소 자주 입는 의상들로 색깔과 소재가 비슷한 부류로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하나를 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똑같은 물건을 샀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검정색 티셔츠를 하나 샀다. 그러면 기존에 좀 낡은 검정색 티셔츠 하나 정도는 버리셔야 옷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번엔 책으로 가득한 자녀의 방이다. 서랍이나 책장은 공간의 80%를 넘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는 것이 좋다. 책이나 물건을 너무 빽빽하게 채우면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 있는지 몰라 없다고 생각하고 또 사고 결국 짐은 더 늘게 되는 것. 경제적, 심리적으로 악순환이 생긴다. 정리가 일단 책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너절려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엄마는 보관하고 싶은 물건, 딸은 버리고 싶은 물건, 추억 때문에 잠시 망설여지기도 한다. 것도 있고요. 이 친구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서 이제 안 돼. 버려? 네. 이런 거 나중에 너네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림이 너무 흑역사여서 그림을 막 옛날엔 너무 못 그리는 게 있어가지고 뭐 보면 이불킥을 하게 돼서 그래서 버리고 싶어졌어요. 심각하게. 물건을 잘 버리기 위해서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쓸 확률이 10% 이내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이 있다면 버리는 게 좋다.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모아서 한 평 정도가 된다면 이를 비웠을 때 경제적 가치는 2천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1톤 정도의 물건들은 웬만한 가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많게는 2톤들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것 같았는데 그 물건들이 쌓아두다 보니까 언젠가는 사용하겠지 했던 물건들이 다 배출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디서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쓰고 버리기만 해도 우리 모두는 환경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 공간이 잘 정리되면 심신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한정된 주거 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공간의 여유를 넘어 소중한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함께 제공해준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소비들을 저희가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비워내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삶에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살면 그 나머지의 그 공간의 풍요들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누구나 쓸 수 있고 필요하지 않다면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소비 습관. 우리는 소유의 시대를 떠나보내고 가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필요 이상으로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물건을 딱 그만큼만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 가치가 주는 만족감을 느끼는 합리적인 소비는 자연스럽게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또 이걸 갖다가 어떤 수명이 다한 걸 갖다가 우리가 폐기를 할 때도 적정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배출시키고 자원화되는 체계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비로 인해서 생태계라든가 외부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항상 생각하는 그러한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은 어쩌면 사회와 지구를 치유하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과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막자는 공동체적인 책임의식. 다시 쓰고 나눠 쓰고 적게 쓰는 착한 소비. 그 안에는 경제적 가치 못지않은 환경의 가치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